안녕하세요 여러분. 3단원 내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은 학교폭력에 관한 단원인데 학교폭력을 다루기에 앞서서 범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3-1 사회 문제로서의 범죄. 자, 범죄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범죄랑 이제 일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비교가 되어서 나오는데,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일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탈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거.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면 한 사회에서 금지된 행위 혹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 일반적인 가치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탈에는 범죄가 포함되지만 모든 일탈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탈에 해당되는 거는 거짓말, 가출, 침뱉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일탈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탈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탈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범죄가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타인의 재산 및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가운데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 그래서 정해져 있는 법에 위반되어 있는 행위들을 우리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범죄가 사실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접근으로 봤을 때는 형법에 의해 위법으로 규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를 우리는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법률적 접근의 측면에서 보면 법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범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한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학적 접근으로 봤을 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제 사회의 근본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이제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전투 상황에서 시민들이 희생되었어.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인명 존중의 근본 가치를 침해했기 때문에 사회학적 개념에서는 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법률적 접근보다는 사회학적 접근이 조금 더 넓은 범위. 그렇지만 기준은 모호하다. 자, 그러면 범죄의 법적 성립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범죄가 되려면 이제 법적으로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 첫째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이야기해서 어떠한 법에 어긋났다. 법률에 위반되었다. 그래서 법률이 존재해야 해요. 두 번째는 위법성, 그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돼. 근데 정당방위에 의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살인죄라고 하는 해당성은 있지. 왜냐면 법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위법성이 안 되는 거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행위자가 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는, 그래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어린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 그럼 여기도 이제 범죄에 해당되냐. 근데 어린 아이가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범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탐구 활동, 여기 이게 교과서 페이지 78쪽에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범죄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데 범죄는 상대성을 가져.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적 상대성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범죄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범죄로 되는 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의 체벌이 있어요. 그럼 얘는 과거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체벌을 하는 것은 훈육이다 라고 많이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의 체벌이 가정폭력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현재는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자, 그 반대의 경우를 볼게요. 자, 예전에 1970년대 우리가 독재 사회일 때 유신 시절에, 그걸 이제 유신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국가 모독죄가 있었어. 뭐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국가 체제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처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잡혀갔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는 국가 모독죄가 없죠. 그쵸? 왜냐면 이 범죄 자체가 폐지됐지. 그래서 현재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고 처벌될 수 없고 범죄가 되기도 하고 범죄가 안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상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 상대성. 자, 그 다음에 공간적 상대성 볼게요. 공간적 상대성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없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특정 사회에서나 지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른 사회나 지역에서 범죄가 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공간적 상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박이 불법이잖아요. 근데 네바다주에서는 도박이 합법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자, 교과서 79쪽에 있는 탐구활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80쪽에 있는 읽기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이론에서의 범죄의 상대성. 사회학의 일탈 이론 중에서 낙인 이론은 다른 급진적인 의미에서 범죄 상대성을 주장한다. 자,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낙인 이론에서 낙인을 찍는다. 그래서 제가 범죄자다 라고 하는 걸 낙인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는데 동일한 행위를 했어. 근데 어떨 때는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범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때 범죄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낙인이 되지 않았어? 범죄자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낙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범죄의 상대성을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볼게요. 자, 호기심에 미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서 피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는 주들이 되게 많이 있어. 그런데 여러 주에서 합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가 합법이 아니죠.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피운 사실이 발각되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외국에서 피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범죄일까 아닐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법화된 외국에서 피우고 들어와도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범죄의 상대성이죠.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얘는 공간적 상대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범죄의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 없는 범죄, 그리고 경범죄, 중범죄가 있어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있는가? 피해자 없는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밑에 읽기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잖아. 근데 피해자 없는 범죄가 있다. 어떤 범죄?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 혹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남용한 사람이 본인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죠. 도박 마찬가지죠. 혹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하기 어렵죠. 특정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자가 동시에 범인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우, 혹은 비밀리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가 있을 수 있다. 자, 범죄의 침해 영역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제 경범죄. 경범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 가벼운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 혹은 고성방가, 혹은 새치기, 허위신고, 그리고 또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가벼운 범죄이기 때문에 경범죄에 들어가고요. 그 이상 더 무거운 범죄들은 중범죄에 들어가겠죠. 자, 범죄의 침해 영역에 따라서도 범죄로 구분을 합니다. 타인의 재화, 금전, 돈과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제3범죄. 그 다음에 생명과 신체를 위협해요. 피해를 줘요. 이런 건 강력범죄. 그리고 기타 범죄도 있어요. 전통적인 범죄 이외에 새롭게 등장한 범죄로 어떤 게 있냐면 사이버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정치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한 범죄들입니다. 자, 그리고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죠.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 범죄고요. 그 이하면 소년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의 범죄자 유형이 또 있지. 범죄자. 그래서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상 있죠. 만 14세 이상 소년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범죄 소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 유형별 특징 볼게요. 타인의 생명을 고의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빼앗아요. 강력한 범죄이죠. 어떤 거예요? 살인이죠, 살인. 그래서 살인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료 보면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타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가 아는 사람들이지.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피해를 입혀요. 뭘까요? 폭행이겠죠. 폭행. 폭행. 자, 그래서 행동 양상이 살인과 유사하지만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는 갈취랑 비슷한 건데 힘을 가해서 빼앗는다는 뜻이야. 힘을 가해서 돈을 빼서요. 요거 강도죠. 자, 여러분 강도랑 절도랑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더 위험한 거지. 더 심한 범죄. 그렇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타인을 심리적, 육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여 성범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거나 휴대하는 행위, 요게 이제 절도에 들어가겠죠. 절도. 자, 그리고 마지막 연령이 어린 소년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 요게 소년 범죄이다. 그래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소년인 경우 이제 처벌보다는 보호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죠. 소년 범죄자들이 이제 왜 범죄를 일으키는가 봤더니 호기심, 우발적, 부주의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읽기 자료,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이버 범죄란 범행의 수단, 대상, 장소를 사이버 공간으로 삼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명예훼손,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이런 것들이 사이버 범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 82쪽에 있는 탐구활동 해보시고요. 82쪽. 그 다음에 84쪽에 있는 탐구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에서 탐구활동 요거 78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79쪽에 있는 것도 해보고 82, 84쪽에 있는 거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의 현황.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범죄의 현황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범죄, 강력범죄, 소년범죄가 있는데 특히 소년범죄가 최근에 증가하고 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 그러니까 연령대가 더 낮아지면 더 어린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86쪽에 있는 건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88쪽에 있는 것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범죄 해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범죄를 예방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하며 주로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민간에서는 자율방범대를 결성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수사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범인을 검거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소, 검사가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 그리고 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개선의 가능성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요즘에 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킨 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은 청소년의 비행성을 줄이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자나 보호관찰자의 지도 감독을 받거나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소년 있죠. 여러분 나이대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에 따라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자, 그 다음에 범죄 사건이 종결한 이후에도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을 교정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서 처우하는 경우, 사회 내에서 처우하는 경우, 그래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범죄자들의 그런 처우를 한다. 자, 그러면 다음 학교폭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학교폭력이에요. 그래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모욕, 강요, 따돌림 등을 통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학교폭력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반 폭력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장소가
딱히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폭력은 학교라고 하는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건이 지나도 끝난 이후에도 계속 마주치고, 그리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폭력은 당사자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데,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알려지죠.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나니까 추가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더 받기가 쉽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속적인 폭력이 드물죠. 일반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고 끝나고 이렇게 뒤돌아서 없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 가해자 학생들이 별다른 문제가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냥 좀 이거를 혹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가해자들에게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91쪽에 있는 탐구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청소년 폭력, 학생 폭력, 또래 폭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과 무엇이 좀 다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의 유형 보도록 할게요.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 도구적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는 이런 게 있죠. 이름이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놀린다. 성적인 농담을 한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것들을 언어 정서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신체 물리적 폭력은 머리를 때린다. 그 다음에 청소 도구는 빈 교실에 가둔다. 그래서 직접적인 힘 혹은 간접적인 힘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 이거 신체적 물리적 폭력입니다. 도구적 폭력이 있는데요. 도구를 이용해서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도구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것, 물건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죠. 금품 갈취 혹은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도구적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집단 따돌림, 2명 이상의 학생이요 집단을 이루어서 소외를 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 명이 한 명을 계속 피한다든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는 거, 이런 거 집단 따돌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경험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엄청 많죠. 그래서 초등학교 피해 유형을 보게 되면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 초등학생들도 이제 학교폭력을 경험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93쪽 탐구활동 하지 않을게요. 자,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가봅시다. 학교폭력이 도대체 왜 이루어지는 것인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는데, 개인적 요인에는 이제 가해자가 상대방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또해를 지배하는 공격성을 가진다. 가해자 자체에 있는 개인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분노와 욕구 조절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들 개인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적 요인인데요.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 방식 때문에 혹은 폭력적인 훈육 방식 때문에 가해자가 폭력의 성향을 가지게 되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이런 가정적 요인입니다. 학교 요인인데요. 학업에 관심이 없고 학업 성취도가 낮을 때 혹은 교사에 대한 불만, 교사와의 관계가 나쁘거나 또래 집단이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 요인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요인,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 노출, 폭력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든지 혹은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95쪽에 있는 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학교 폭력의 대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학교 폭력에 대해서 통합적인 접근 첫 번째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 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돕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절한 시기에 개입해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을 보면 117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쯤에 마약 그 캠페인 했던 거 알고 기억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담 경찰관 2분 오셨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는 전담 경찰관이 2분 계시다. 그다음에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의 개입은 초기에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교육해야겠죠. 그리고 또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 연극, 스트레스 관리 훈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역할 연극 같은 경우에는 A 역할이 되어서 혹은 B 역할이 되어서 그것들을 자신이 연극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방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조기에 실시해야 되죠. 왜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실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아동의 발달 특성과 문화 등을 고려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하며 토론이나 게임을 결합한 교육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게임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집단 상담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돌림을 예방해야겠죠.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폭력 교육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97쪽에 있는 거 97쪽에 요거는 1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탐구활동 선생님 지금 몇 개는 지워줬잖아. 그래서 이거 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해서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